자, 71번이에요. 교류 발전기의 구성입니다. 교류 발전기. 굉장히 내용은 많은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담아놨어요. 자, 스테이터. 이제 고정자라고 그래요. 전류를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다음에 다이오드예요. 정류자.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고 교류를 지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정류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역류를 방지한다. 다이오드. 다음에 로터, 회전자예요. 엔진의 힘으로 회전하며 전자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험에 요거 말고도 같이 DC, 이제 직류라거든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자, 회전자예요. 고정자예요. 자, 여기 AC예요. 교류죠,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DC입니다, 이거. 교류 발전기예요. DC, 이거는 직류예요, 직류. 직류 발전기예요. 이때 이제 불리는 것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발군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AC 발전기일 때 회전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 회전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전자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고정자는 뭐냐면 이거는 전류를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AC 발전기의 회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로터라고 합니다. 고정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스테이터라고 합니다. 스테이터. DC 발전기, 이것도 나옵니다. DC 발전기의 회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계자라고 얘기해요. 내용이 안 물어보고요. 단지 요 순수하게 이제 뭐냐만 물어봐요. 다음에 DC 발전기의 고정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외웁니까? 회고해 보니 에로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아파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도문자 땄죠. 다시 회고해 보니 에로스 사랑하니까 얼마예요? 되게 아파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되돌아가서 설명드렸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C 발전기,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거 뭐라 했어요? 전류 발생, 고정자. 자, 어떻게 돼요? 회전자, 회고, 에로스, 스테이터. 답 몇 번이에요? 3번 되겠네요. 자, 2번 AC 발전기에서 다이오드 역할이 뭐래요?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고 역류 방지하는 거. 답 몇 번이에요? 1번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이 되는 것은 물어봤어요. 자, 회고, 에로스, 회전자가 뭐예요? 로터네, 로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2번 전조등입니다. 야간이나 주위가 어두울 때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전방을 비추는 등화로 일명 헤드라이트라고 한다. 이게 전조등이네요. 자, 이 전조등에는 실드 비명 전조등이 있고 세미 실드 비명 전조등이 있네요. 자, 먼저 실드 비명 전조등입니다. 반사경과 필라멘트가 일체로 되어 있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경우 전조등 전부를 교환해야 된다. 전조등 전부 교환해야 된다. 실드 비명입니다. 다음에 세미 실드 비명 전조등.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다. 전구는 반사경과 분리되어 따로 교환이 가능하다. 요것도 지문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요거. 할로겐 램프와 결합하여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세미 실드 비명 전조등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좀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이게 실드 비명입니다. 실드 비명. 여기는 세미 실드 비명이에요. 세미 실드 비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렌즈라고 하고요. 요 뒤에를 우리가 반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필라멘트라고 그래요. 필라멘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전구죠, 전구. 자, 실드 비명 설명드릴게요. 렌즈하고
반사경하고 이 필라멘트가 이게 일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필라멘트가 고장나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 돼요. 자, 근데 세미필름이에요. 요거가 렌즈고요. 요거가 반사경이고 요거가 전구예요. 렌즈하고 반사경만 일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구는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구가 만약에 나가면 뭐예요? 아, 전구만 교체하면 돼요. 전구만.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요건 다 연결되어 있죠. 주황색이. 요거는 어디까지요? 렌즈하고 반사경만 연결되어 있고 전구는 연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건 따로 교체가 가능하고 이건 전체 일체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실드빔식 전조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건 물어봤습니다. 실드빔식입니다. 이거는 일체로 되어 있어서 다 교체해야 되죠. 1번. 대기 조건에 따라 반사경이 흐려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다. 아르곤이나 질소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3번. 사용에 따른 광도의 변화가 적습니다. 4번.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다. 틀렸죠. 필라멘트를 렌즈하고 반사경이 한꺼번에 있어서 다 갈아 끼워야 돼. 일체로. 답 4번이네요. 자, 2번. 세미실드빔 형식을 사용하는 건설계 장비에서 전도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 방법. 자, 세미실드빔은 렌즈하고 반사경만 일체고 전구는 따로 있다 그랬어요. 따로 교체 가능하다 그랬죠? 다음 몇 번이에요? 아, 4번. 전구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구만. 3번.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할로겐 램프에 대하여 운전사 두 사람 A, B가 서로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어느 운전사의 말이 옳은가? 운전사 A, 실드비명이다. 운전사 B, 세미 실드비명이다. 자, 할로겐 램프와 관련된 거 뭐죠? 세미 실드빔이죠? 답 몇 번이에요? 2번. B가 맞다. 자, 73번이에요. 동력 전달 장치예요. 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동력 전달 순서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플라이휠,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 장치, 차동 장치, 구동축, 구동바퀴까지 전달된다. 자, 요거는요. 제가 동력 전달 장치 한번 그릴 테니까요. 요것도 좀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뭐 그렸어요, 이거? 실린더. 이거 뭐예요? 연소실. 이거 뭐예요? 피스톤. 됐죠? 이거요? 커넥팅 로드. 여기에 축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축이라고 했어요? 이거? 크랭크 축. 그리고 여기에 원판 달렸다고 그랬죠? 원판. 이걸 우리가 플라이 휠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엔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달되는 거죠. 동력장치 바퀴까지 전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는요. 앞에 세단, 우리 승용차 같은 거는 앞에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앞바퀴에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건 화물차예요. 엔진은 앞에 있는데 구동은 뒷바퀴에 있는 거. 그걸 제가 그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엔진이라고 얘기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수동 자동차 보면은 왼발에 이제 클러치 밟고 이렇게 변속기 넣고 클러치 뛰면서 악셀 밟으면 나갔잖아요. 거기 왼발 밟은 이제 클러치 관련된 거예요. 이게 클러치입니다. 클러치. 클러치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클러치를 다른 말로 여기서 생성된 동력을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달하기 때문에 얘가 떨어졌다 붙었다를 한자로 뭐냐면 단속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걸 단속 기구라고 얘기합니다. 클러치. 그다음에 클러치 옆에는 기어 넣는 거, 변속기가 있고요. 변속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물차 보면요. 긴 축이 지나가요. 이렇게 군 축이 지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그래요. 프로펠러 샤프트.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거 추진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축에 따라서 동력이 쫙 전달돼 온 거를요. 이거를 속도를 감소시키고 회전력을 증대시켜서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만든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바퀴가. 양쪽으로 힘을 나눠주는 거,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면 속도를 감소시키고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종감속 장치라고 그래요. 종감속 장치.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파이널 기어라고 합니다. 파이널 기어. 그리고 차량의 코너링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가 차동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디퍼렌셜 기어라고 합니다. 디퍼렌셜 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축, 구동축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어때요? 바퀴에 힘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엔진에서 발생한, 즉 피스톤 그리고 커넥팅 로드의 왕복 운동을 통해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동력이 어디까지 와요? 플라이휠까지 와서 얘랑 붙어서 떨어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클러치 갔다가 그 다음에 변속기 가고 프로펠러 샤프트 추진축 가서 이게 힘이 속도는 감소시키고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종감속装置로 갔다가 그리고 코너링을 극대화시키는 차동장치 가고 구동축 지나서 바퀴까지 전달된다. 그래서 이게 일련의 동력 전달 장치 같은 힘이 전달되는 하나의 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는 이거 잘 보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봤죠? 요거.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를 바르게 나타난 건 물어봤어요. 맨 처음 어떻게 한댔어요? 엔진에서 피스톤에서 커넥팅 로드 가고 크랭크 축 가고 플라이휠 가는 거. 다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피스톤 가서 커넥팅 로드 갔다가 크랭크 쭉 가고 그 다음에 클러치 가는 거. 답 4번 되겠네요. 2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장비에서 동력 전달 장치에 속하지 않는 건 물어봤어요. 1번 클러치 맞죠? 2번 종감속 장치 맞고 3번 과급기 틀렸죠? 이건 과급 장치로 이거는 엔진의 구성 부분이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타이어 맞습니다. 자, 74번이에요. 토크 컨버터예요. 오일을 매개체로 하여 기관의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한 이게 클러치네, 클러치. 자, 유체 클러치의 일종이다. 자, 토크 컨버터의 구성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4가지로. 첫 번째, 펌프 임펠러. 플라이휠에 설치되며 입력측에 대한 날개차로 보시면 됩니다. 입력측의 날개차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펌프 임펠러로 보시면 되고. 다음에 터빈 러너예요. 변속기 입력축이 연결되며 출력측 날개차다. 출력측 날개차. 요건 아까 펌프 임펠러. 요거는 터빈 러너. 보시면 되고. 다음에 스테이터예요. 오일의 흐름 방향을 전환시켜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해서 요거는 하나의 이런 날개차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날개차.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테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회전력을 극대시키는 게 뭐예요? 스테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이드링이에요. 유체의 와류, 이게 뭐예요? 소용돌이입니다. 감소시켜서 동력의 전달 효율을 증대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와사키병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가이드링은 뭐예요? 와류를 감소시킨다. 가와사키병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크 컨버터의 동력 전달 매체로 맞는 것. 뭐가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힘을 전달하는 거죠? 유체, 오일이죠? 다 몇 번이요? 2번이네요. 2번, 토크 컨버터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 물어봤어요. 1번 펌프, 맞죠? 펌프 임펠러. 2번 터빈 러너. 3번 스테이터, 맞고. 4번 플라이휠 틀렸죠? 플라이휠은 뭐예요? 엔진의 구성 부분이죠. 여기는 지금 토크 컨버터가 클러치니까 동력 전달 장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토크 컨버터의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서 이렇게 날개차처럼 생긴 거 스테이터라고 그랬죠? 답은 4번. 자, 4번, 유체 클러치에서 가이드링의 역할 가와사키병 와류를 감소시킨다.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75번이에요. 타이어예요. 타이어의 구성입니다. 자, 먼저 트레드, 카컬스, 숄더, 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트레드입니다. 직접 노면과 접촉되어 마모에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부분이다. 직접 땅하고 말 그대로 붙어있는, 접촉되는 부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트레드라고 하네요. 다음에, 이제 카커스입니다.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타이어의 맨 바깥에 껍질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제껴보면 안에 이제 층이 있거든요. 층이. 그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코드층이라고 하거든요. 코드층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카커스. 그래서 이거를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숄더. 트레드와 접촉하는 부분이죠. 사이드 월, 타이어의 측면, 그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경계 부분을 우리가 숄더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드, 타이어가 휠의 림과 접하는 부분, 휠 들어가는 그 접하는 부분, 타이어 중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비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타이어의 표시,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좀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고압 타이어는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의 외경이 먼저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폭,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수입니다. 이 플라이수는 이제 코드층의 수를 뭐라고 이제 플라이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다음에 저압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야? 맨 처음에 타이어의 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어의 내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이 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먼저 여기 보세요. 타이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타이어가 있을 때, 타이어의 중심부터 맨 바깥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외경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거, 타이어부터 여기까지, 요걸 우리가 뭐냐면 내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우리가 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에서는요,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렇죠. 바깥에 있는 외경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내경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폭, 요 순서로 길이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여포 아세요? 여포. 한국시 나오죠? 고여포. 고여포. 여포야, 고해. 어디까지? 저기 건너편에 포구 내로. 포내. 그래서 고여포 저포내. 그렇게 암기를 하나 하셔야 돼요. 자, 고압은 외경하고 폭이에요. 고여포, 외포보다 저기 포구내로 저포내. 그래서 암기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 뭐라 했어요? 이거를 카커스라고 그랬죠? 답 1번입니다. 2번, 타이어의 구조에서 직접 노면과 접촉되어 마모에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것의 명칭. 직접 접촉되는 뭐라 했어요? 이거를 트레드라고 그랬죠? 답 1번. 3번,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저압 타이어의 호칭 치수 표시 물어봤죠? 고여포, 저포내. 맞죠? 저압 타이어는 타이어의 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어의 내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이스 나온다 했어요. 다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네요. 4번, 타이어에 9-20-14PR로 표시된 경우 20이 의미하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타이어의 종류는 두 개가 있었어요. 고압 타이어가 있고, 저압 타이어가 있고. 맞죠? 고압 타이어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고여포, 외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폭이 나오고, 플라이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저압은요, 저포내. 폭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내경이 나와요. 근데 길이 크기는 외경이 제일 크고, 내경이 그 다음에 폭이 제일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커요? 여기 더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고압 타이어라고 하면은 외경하고 이게 폭이니까 이게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원래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이게 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슨 타이어예요? 저압 타이어 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폭이 얼마고요? 9가 되고 내경이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고여포, 저포내를. 자, 다음에 76번입니다. 조향장치의 원리예요. 일반적인 차량은 조향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가 회전하는 앞바퀴 조향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차량 핸들 돌리면 어때요? 왼쪽으로 흘면은 왼쪽으로 바퀴가 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오른쪽으로 바퀴가 움직이죠. 근데 이 지게차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지게차는 뒷바퀴 조향 장치를 채용하여 조향 핸들을 돌리면 뒷바퀴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뒷바퀴 회전 방식은 뒷바퀴 조향 방식보다 지게차다. 이거 무슨 시간이에요? 굴착기 시험이죠. 굴착기 시간이잖아요. 굴착기인데요. 이게 지게차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게차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뒷짐지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뒷짐지면서. 지게차는 뒷바퀴 조향 방식을 택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자, 조향 방식은 지게차는 뒷바퀴인데요. 말 들어서 만약에 구동 방식, 움직이는 방식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앞바퀴예요. 앞바퀴. 일반 차량과 똑같습니다. 다시. 일반 차량이나 지게차나 움직이는 구동 방식은 앞바퀴고, 말 그대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그 조향장치 있잖아요. 그 조향장치는 일반 차량은 앞바퀴고 지게차는 보다 뒷바퀴라는 거. 그래서 문제 중에요. 헷갈리게 하려고 다음 중 지게차의 구동 방식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조향 방식이 뒷바퀴라는 거 들어와 있죠. 뒤에 걸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향은 뒷바퀴, 구동은 앞바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조향장치의 원리에는 전대차식, 애커먼식, 애커먼 장토식이 있는데 현재는 뭘 많이 써요? 애커먼 장토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애커먼이 발명하고 장토가 개량한 방식이에요. 이론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뭘 사용한다? 원리에는 애커먼 장토식 사용한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지게차의 일반적인 무슨 방식이? 조향 방식이에요. 뭐야? 뒷바퀴.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2번. 굴착기의 조향장치 원리는 무슨 형식인가 그랬어요? 애커먼이 발명하고 장토가 개량한 애커먼 장토식. 1번입니다. 자, 77번이에요. 동력 조향장치의 핸들 조작이 무거운 이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력 조향장치 핸들을 파워 스티어링 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힘을 불어넣어서 내가 적은 힘으로도 말 그대로 조향 핸들을 돌릴 수 있게 만든 거죠. 거기다 힘을 부여해서. 근데 그 핸들이 조작이 어때요? 무겁대요. 무겁다는 얘기는 거기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힘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다 유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다시. 동력 조향장치의 핸들 조작이 무겁다는 거는 얘 자체가 원래 힘이 있는 건데 이게 무거우니까 힘이 안 들어갔다. 요게 키워드다. 요걸 가지고 다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압이 낮다. 당연히 유압이 낮으니까 힘이 낮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유압이 낮겠죠. 힘이 낮다는 의미. 그다음에 조향 펌프의 오일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죠. 힘이 낮겠죠. 다음에 오일 펌프의 회전이 느리다. 힘이 없으니까 회전이 느릴 것이고 유압계통 내에 공기가 혼입되면 어떻게 돼요? 힘의 전달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힘이 낮은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다음에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지면과 붙어가지고 마찰력이 커버리죠. 그러다 보면 이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힘이 낮은 거랑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어려운 거였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유압식 조향장치 핸들 조작이 무거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무거운 원인과 아닌 거예요. 자, 무겁다는 거는 힘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거리가 먼 거니까 요 중에서 힘이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국어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가. 1번, 유압이 낮다. 이건 힘이 없는 거죠. 2번, 틀렸고. 2번, 오일이 부족하다. 이것도 힘이 없는 거. 3번, 유압계통 내에 공기가 혼입되면 힘 전달 안 되는 거죠. 힘이 없는 거. 4번, 펌프 회전이 빠르다. 답 4번이겠네. 맞죠? 힘이 있어야 펌프 회전이 빠를 거 아니에요? 답 4번. 2번, 파워 스티어링에서 핸들이 매우 무거워 조작하기가 힘든 상태의 원인으로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이거는 힘이 없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힘 없는 거. 1번, 바퀴가 습지에 있다. 좀 애매해요. 2번, 조향 펌프에 오일이 부족하자. 이건 힘이 없는 거래. 답 몇 번이겠어요? 답 2번이 되겠네. 그렇죠? 3번, 볼 조인트에 교환 시기가 되었다. 상관없고. 4번, 핸들 유격이 크다.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자, 3번. 조향 핸들의 조작이 무거운 원인으로 틀린 것. 힘이 없는 건데 틀린 거니까 힘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네요. 1번. 유압류 부족 시 힘 없으니까 틀렸고 2번. 타이어 공기압 과다 주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즉 힘이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네요. 답 2번 되겠네. 자, 3번. 앞바퀴 휠 얼라이먼트 조절 불량 시 상관없고요. 4번. 유압계통 내에 공기가 혼입되면 힘이 없는 거죠. 이건 힘이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답 2번입니다. 자, 78번이에요. 제동장치의 이상 현상입니다. 자, 페이드예요. 브레이크를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브레이크의 마찰력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요 원래 페이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예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마찰력이 사라져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페이드. 그렇게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베이퍼 럭이에요.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마찰열로 인하여 브레이크 오일이 비등하고 이때 발생한 수증기에 의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베이퍼 럭. 그게 뭐예요? 수증기잖아요. 수증기에 의해서 뭐예요? 락. 브레이크가 잠기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베이퍼 럭이라고 한다. 요거는 마찰력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고 말이. 요거는 뭐예요? 수증기, 오일, 비등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브레이크를 연속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면 브레이크 드럼이 과열되어 마찰 계수가 떨어지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반복 조작이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 효과가 나빠지는 현상은 그랬어요. 마찰 계수가 떨어진다. 마찰력과 관계되는 거죠. 뭐죠? 사라지는 거. 마찰력이 사라져서 브레이크 안 듣는 거. 페이드 현상. 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브레이크 오일이 비등한데 비등하여 송유 압력의 전달방 작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 비등한다. 베이퍼. 그렇죠? 답 몇 번이에요? 2번 베이퍼 력 현상. 비등해서 수증기 때문에 락. 브레이크가 잠기는 현상이죠. 자, 79번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밀폐된 용기 속에 유체에 가한 압력은 유체 내의 모든 부분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밀폐된 용기 안에 여기 유체가 있어요. 여기에 힘을 딱 가했어요. 그러면은 이 힘이 그대로 다 똑같이 전달된다. 이게 뭐예요? 파스칼의 원리. 정의 자체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정지된 액체에 접하고 있는 면에 가해진 압력은 그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정지된 면에 대해서 압력이 이렇게 가해졌잖아요. 그럼 면에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작용하겠네요. 수직으로. 정지된 액체의 한 점에 있어서의 압력의 크기는 전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일하다. 전부 다 파스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 유압 실린더 우리가 배울 건데 이 실린더가 유압 구동 장치라고 합니다.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꿔주는 거. 유압 실린더. 다음에 유압식 브레이크. 그다음에 정비업소의 유압식 승강기 등은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힘이 고루 전달되는 거,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밀폐된 용기 중에 채워진 비압축성 유체의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의 세기로 전달되는 원리는 뭐라 했어요? 이게 파스칼의 원리. 답 1번. 2번. 밀폐된 용기 내의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어떻게 전달된다고 했어요? 다 동일하게 전달된다고 그랬죠? 다 몇 번이에요? 2번. 유체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3번. 건설기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 작용은 어떠한 것을 응용한 거랬어요? 파스칼의 원리. 답 2번. 그렇죠? 80번. 유압류의 구비 조건이에요. 유압류.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자, 원래 유압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점성이잖아요. 점도. 점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 변화가 작아야 되죠. 왜? 점도와 온도는 반비례니까. 다음에 방청성, 녹방지라는 거, 방식성, 부식 방지하는 거, 윤활성, 매끄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 산화 안정성 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인화점, 발화점이 높아야죠. 낮으면 어떻게 해요? 불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름에. 그러니까 당연히 높아야 되는 거고, 강인한 유막을 형성할 것, 다음에 압력에 대해 비압축성일 것, 쉽게 얘기하면 유압류 자체가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압축되면 이렇게 눌려질 거 아니에요. 눌려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원형 상태로 그냥 보존되는 게 좋겠어요? 비압축이 좋겠어요? 그래서 비압축성이 좋죠. 그래서 비압축성일 것.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 압축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변형되잖아요. 그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압축성일 것, 압축되지 않을 것. 다음에 열팽창 계수, 열에 의해서 팽창되는 계수예요. 자, 팽창됐어요. 그러면 변형이 되죠.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팽창되는 계수가 어떻게 해요? 커야 돼요? 작아요? 작아야 단위 동향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을 것. 다음에 밀도는 단위 부피당 가지고 있는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하죠. 자, 질량이 작아야죠. 자, 유압류는 가벼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당연히 가벼운 게 좋으니까 질량은 작아야 된다. 그래서 밀도가 작을 거. 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다음에 최적 탄성 계수예요. 자, 탄성이라는 건 되돌아오는 성질이잖아요. 유압류가 어떻게 돼서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되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게 좋겠어요? 되돌아오는 게 좋죠. 그러면 그 탄성, 힘은 어떻게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돌아오는 힘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는 어때요? 커야 됩니다. 그렇죠? 점도지수, 점성 유지하는 거 당연히 커야 되고 화학적 안정성, 내열성도 커야 됩니다. 요 두 개가 좀 어렵죠? 열팽창 계수, 요 최적 탄성 계수, 그거 좀 잘 제 강의 들으면서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류의 성질에 어긋나는 건 물어봤어요. 1번, 인화점이 낮을 것. 인화점이 나오면 불 쉽게 붙는 데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답 1번이네. 2번, 비중이 적당할 것. 3번, 강인한 유막을 형성할 것. 4번, 점성과 온도와의 관계가 양호할 것. 답 1번이에요. 자, 2번, 다음에서 유압 작동류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모두 맞는 것 물어봤어요. 좀 어려운 문제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기억. 압력에 대해서 비압축성일 것. 압축이 안 되면 좋다고 그랬죠? 아, 맞네. 2번, 밀도가 작을 것. 단위 부피당 질량이 작은 거. 가벼울수록 좋다고 했죠? 아, 이것도 맞네. 자, 디귿. 열 팽창 계수가 작을 것. 자, 팽창되는 정도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당연히 작아야 원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 4번, 최적 탄성 계수가 작을 것. 자, 탄성이라는 건 되돌아오는 성질이잖아요. 변형이 됐다가 되돌아오는 성질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내 원래 모습을 유지하려면 커야 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성 계수는 당연히 커야죠. 틀렸네. 다음, 미음. 점도 지수가 낮을 것. 점도 지수라는 건 점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점성 유지하는 거는 우리는 원래 유압류 자체는 점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도 지수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점성을 유지하려니까 당연히 높아야 돼요. 점도 지수가 낮으니까 틀렸네. 비어 발화점이 높을 것. 불 붙는 온도가 높아야 되죠. 낮으면은 기름이 쉽게 불 붙으니까는 발화점이 높을 것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비읍 다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네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